시험 첫 순서로 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 대학원장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 방향입니다. 현 교수님은 2015년 한국가상증강현실협회의 출범을 주도하며 초대 협회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단순 기술이 아니라 향후 비즈니스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해도 워낙 제가 이 토킹이 정확해서 잘 들리시죠? 네. 벗어서 할까요? 괜찮아요? 네. 잘 들립니까? 네. 모처럼 한 1년 만에 이렇게 직접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강연에 나서니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기 전부터 가슴이 좀 설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으로 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을 이렇게 좀 돌아다 보면 크고 작은 전 세계 임팩트를 미칠 정도의 그런 질병들이 한 4차례 정도 왔어요. 20년. 한번 여러분 다 기억해 보시면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소위 신종플루, 그리어 코로나까지. 그러면 앞으로 20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심하게 한번 당했으니까 한 20년간 좀 유예를 해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앞으로 20년도 한 4차례 정도 어쩌면 이거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확률적으로는 분명히 또 뭔가가 오겠죠. 어느 정도 급이 올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세상,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변화에 우리 스스로를 적응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운명적인 지금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코로나가 질병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줬지만 테크놀로지적인 측면에서는 소위 사회 또는 제도 또는 규제, 여러 가지 인식, 이런 소위 기존의 어떤 틀에 의해서 지연돼 왔던 테크놀로지 채택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무력화시킴으로써 기술 채택을 가속화시키는 데는 사실 코로나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 코로나의 긍정적인 기여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메타버스는 아마 글쎄요, 한 3, 4년, 4, 5년 더 메타버스에 대한 본격적인 이런 뜨거운 열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또 여러 가지 장벽들이 분명히 작동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초지능의 시대, 메타버스의 세상이 열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메타버스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름은 뭐 4차 산업혁명이 됐던 아니면 초지능의 혁명이 됐던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소위 인공지능의 빠른 속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는 거대한 위협을 우리는 느껴왔습니다. 이미 느껴왔어요. 그것이 우리 산업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 우리의 고용 구조를 바꾸는 심각한 위기를 우리가 겪는 와중에 지금 메타버스가 업어친 거죠. 그러면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초지능의 혁명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고 메타버스만 얘기하기에는 이거는 뭔가 말하자면 핵심을 빼뜨려 놓고 드러나는 현상만 얘기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초지능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뭡니까? 고용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초지능은 우리 삶의 곳곳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제도, 인식, 규범,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초지능의 발전 속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짝
속도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대세는 뭘까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얘기해왔던 우리의 지능이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능이 도전받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지능 자체를 완벽하게 뛰어넘는 초지능의 등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자, 그러면요, 지능을 우리가 소위 초지능에 내줬을 때 과연 인간의 노동력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인간한테 남은 게 딱 두 가지잖아요. 사실은 지능과 노동력인데, 노동력은 일찌감치 기계와 공존의 삶을 살아왔고 지능 하나 가지고 버텼는데 이제는 지능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착취의 대상에서 무관함의 대상으로 밀려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고, 저는 시간의 문제이지 대다수의 인간들이 초지능과 결합된 로봇 등등에 의해서 인간의 노동력이 소위 무관함의 대상으로 밀려나고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이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방해만 하지 않으면 고마운 그 대상으로 지금은 밀려나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고용구조와 산업구조는 변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 속도를 조절하면서 그 과정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지혜를 앞으로 모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메타버스라는 놈이 딱 하고 우리를 찾아와요. 가만히 보니까 초지능에 막 시달렸을 때 우리가 가서 뭔가 좀 편히 쉴 만한 공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또 다른 뭔가의 미러와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그곳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메타버스의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소위 가상현실에 대한 거의 7, 80년의 많은 노력들이 어우러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깜짝하고 이제 튀어오른 거죠. 아까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기까지는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요. 대충 저커버그는 2030년 정도 현재 소위 페이스북의 한 20억 명이 그대로 메타로 옮겨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간 여러분들은 메타버스의 기술적 진화와 그 기술적 진화에 적응해가는 소위 사용자들의 모습들을 이런저런 측면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초지능의 물결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렇게 넘어갔네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하는 그 초입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이 등장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의 세 엔진은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nternet of Things and Cloud,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발전의 인프라, 엔진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소위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핀테크, 프리시전 메디슨, 로보틱스, AR, VR 이런 신산업들이 새로운 성장 엔진을 구축하는, 말하자면 새로운 산업의 혁명적 변화를 우리는 겪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초기에 이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말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산업혁명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근본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에서 수합 회장이 그걸 계속 4차로 미는 이유는 독일에서 이거를 소위 말하자면 자신들의 제조업 중심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구글링 해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열심히 쓰는 나라는 슈왑 회장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학문적으로 공인된 말은 아니고요. 저는 산업혁명이 뒤에 붙어버리게 되면 이게 이 어떤 임팩트에 대해서 너무 그거를 좁게 보게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이것은 산업혁명의 시각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정보혁명, 정보혁명의 시각으로 보는 게 맞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능혁명의 시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모바일로 이 전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신인류가 만들어지게 되죠. 소위 MMOCPI. 이 MMOCPI가 뭐냐? 학문적으로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MMORPG는 잘 아시죠? 예. 이게 Massive Multi-User Online, MMO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상당히 많은 다수의 이용자가 집중적으로 달라들어서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하는 행위가 MMO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동시에 다중 접속을 통해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그것도 롤플레잉 게임을 하는 것을 우리는 MMORPG라는 말로 많이 써오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는 피자, 햄버거 이 정도 수준의 아주 편한 용어입니다. MMORPG는. 근데 그 MMORPG가 사실은 메타버스의 상당히 근본적인 말하자면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MMORPG를 말하자면 그 개념을 차용해서 정의를 한다면 MMOCPI. 이때 CPI라는 것은 Cyber Physical Integration입니다. 사이버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세상을 얘기하고요. 피지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학문적으로는 CP라는 개념을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통합할 때 CP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MMORPG에서 결국 MMOCPI로 진화하는 것, 이게 이제 학문적 정의로 우리가 메타버스를 정의할 때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개념이 아닌가라고 저는 MMOCPI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협의의 정의가 있어요. 현실의 나를 대리하는 아바타를 통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3D 기반의 가상세계. 보통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검색해 보시면 저런 정의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 정의는 대단히 협의의 정의예요. 협의의 정의. 협의의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질을 확장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석도 있는 정의죠. 그러면 본질은 뭐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창조의 세계. 키워드가 몇 개가 나왔죠? 연결, 통합, 창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X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AR, VR, XR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은 MR이라고 하죠. 믹스드 리얼리티. 이런 걸 다 통칭해서 X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XR 쪽에서는 지금 게임이나 교육 같은 컨텐츠들이 이미 상당한 비즈니스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XR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가 과연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사실 구글링을 해보고 네이버 지식인을 해봐도 그렇게 뚜렷하게 답을 주는 그걸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XR이라는 것은 플레잉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세계를 참여자가 들어가서 플레잉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런데 메타버스는 크리에이팅 하는 겁니다. 크리에이팅. 참여자가 들어가서 참여자가 주체가 돼서 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창조할 수 있느냐, 그걸 창조하는 걸 허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XR 세계냐 메타버스냐를 나눌 때 첫 번째는 플레잉이 아니라 크리에이팅을 허용하느냐, 요걸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separated, 즉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분리되어 있느냐 아니면 integrated, 통합되어 있느냐, 요게 이제 두 번째 기준점이고요. 세 번째는 one purpose. XR은 보통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져요. 게임이면 게임, 교육이면 교육, 이런 식으로요. 근데 메타버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멀티퍼포스예요. 그 세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죠, 보통. 그 다음에 게임 센터드. 주로 XR은 지금까지는 이제 게임 중심의 세상이라면 메타버스는 이코노미 센터드. 우리의 삶 자체가 메타버스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우리가 게임이 메타버스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메타버스는 경제 그 자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조건을 충족하면 그거는 XR이 아니라 메타버스로 진화한 세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메타버스에서는 보통 이제 4C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어떤 범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커머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Non-Fungible Token, NFT 기반의 새로운 가상경제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자체적으로 크립토 커런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가장 어떻게 보면 파퓰러한 그러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NFT 기술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허용하느냐, 이런 걸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중요하죠.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어느 정도까지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할 거냐, 다자간에 뭐 그냥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만 허용을 할 거냐, 아니면 조직과 조직 또는 말하자면 근무 형태까지 포함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워크 프로세스를 허용할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에는 그 메타버스가 어떤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무엇이 킬러냐. 주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이 4C를 기준점으로 해서 메타버스를 보시면 아, 이놈이 좀 확장성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메타버스가 지금 이렇게 요동을 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의 뿌리는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2021년에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는 것은 코로나 영향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위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이제 비대면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 뭐 줌이나 게더타운 같은 걸 통해서 비대면은 아니죠. 온라인으로 더 가까운 대면을 하시지 않아요? 영어로는 터치리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터치리스. 그러니까 비접촉 경제가 맞죠. 비접촉. 비대면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비접촉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뭔가 그것들을 대신 채워넣을 만한 거리를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로블록스와 같이 오랫동안 그런 세계를 다듬어 왔던 친구들이 뜨면서 소위 그쪽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해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메타버스 전문 기업들이라고 막 지금 우후죽순처럼 우리도 메타 기업이야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여러분들 잘 가려보셔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성골들이 있어요. 진골도 있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프로젝트에 펀딩을 못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쭉 그 길을 걸어오면서 말하자면 이제 물을 만난 거죠. 자, 볼까요? 가상융합 기술의 발전. 여러분들 지금 메타죠.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언제 인수했습니까? 2014년이에요. 2014년에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거의 2조 5천억 정도의 조그마한 신생회사였거든요. 오큘러스가. 그때 사실 저는 직감을 했어요. 아,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자체를 완전히 가상현실로 이동하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오큘러스란 저렇게 조그마한 회사에 2조 5천억을 지불할 리가 없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강의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페이스북의 미래는 가상으로 갈 거다. 그런데 올해 10월 28일 커넥트 2021 행사, 페이스북의 개발자 행사죠. 거기에서 전격적으로 아예 사명을 메타로 바꿉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마케팅 차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건 비전이자 생존 전략 차원에서 앞으로 이 페이스북과 비슷한 형태의 많은
도전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자, 어쨌든 그렇게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통합구조로 가게 된다는 것, 비접촉 경제가 점점 확산되고 있고 문화도 확산되고 있어요. 사실은 월급을 주는 회사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직원들을 불러들이겠다고 하죠. 근데 직원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재택해보고 원격해보니까 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나한테 허용을 한다면 나는 믹스드된 형태로, 그렇죠? 혼합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회사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오피스를 다 없애라 그냥. 회사 찾아오는 사람들은 공용 오피스만 만들어 놓고 기본 구조 다 없애고 원격을 하든 회사에 오든 관리하는 시스템만 철저하게 만들어서 가자라고 새로운 소위 하이브리드 형태의 워크 인바이러먼트를 구축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위 근무 환경을 제대로 제공해주는 메타버스들이 앞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새로운 세대의 등장. 저희 MZ세대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학문적으로 놓고 보면 M세대하고 Z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최소한 3촌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Z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디다 갖다 우리를 M에 갖다 붙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M세대는 1980년대부터 90년 중반까지고요. Z는 90년 중반부터 201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촌뻘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같이 묶는 이유는 소위 밀레니얼 세대라는 친구들이 소위 IT에 굉장히 강화된,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을 하면서, 근데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마우스를 잡고 나온 세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를 통틀었을 때 공통적인 속성들이 있어요. 그 M세대와 Z세대가 소위 정보에 대한 또 IT에 대한 채택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대단히 공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뭘 하는 거에 상당히 익숙해 있고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그 친구들이 놀이와 경험을 중시하면서 이거를 경제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세대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다음에 컨텐츠 생산과 소비 문화가 변화해요. 유튜브를 중심으로 보시면 더 이상 사람들은 보는 거에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산자가 되려고 합니다. 컨텐츠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장비들 굉장히 액세서빌리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조그만 훈련을 받거나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위치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변신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메타버스로 진군의 나팔을 울리게 되는 거죠. 자, 결국 리얼 인바이러먼트로부터 버추얼 인바이러먼트까지의 소위 가상현실, 증강현실이죠. AR, VR 요 스펙트럼 상에서 굉장히 많은 소위 혼합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 그 다음에 그런 혼합된 형태의 서비스들을 즐겨하는 다양한 형태의 삶들이 앞으로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미 등장하는 여러 가지 예를 보면 상당히 화려할 정도로 속속 그 모습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진화를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상업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이나 칭화대처럼 대학들도 교육 자체를 아예 메타버스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자, MZ 세대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기술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가상재화와 서비스 활용 기술도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크립토 커런시를 우리가 거래하는 친구들 보면 다 MZ거든요. 어른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느닷없이 등장해가지고 불법이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와 젊은 친구도 일어나면 웁스 그러고 또 살짝 숨었다가 또 뭐 시끄러운 것 같으면 또 불법이다 이러고 지난 한 4, 5년간 그런 참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크립토 커런시의 기능
상당 부분은 특히 그 중에서도 아주 건강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탄탄한 기술력과 소위 비전을 갖고 있는 크립토 커런시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확장성이 높다. 더더군다나 메타버스 세상에서 NFT 기반의 소위 가상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게 되면 그 중심은 결국 크립토 커런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크립토 커런시를 보는 시각도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좀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젊은 친구들은 뭐 주저함이 없죠. 예. 넘나드는데도 주저함이 없고 가상재화를 거래하는데도 주저함이 없고 이미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 상당히 스스로를 최적화시켜가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게임 산업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를 from 18 to 81, 즉 18세에서 81세까지의 미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8세에서 시작한 게임은 81세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MZ 세대들이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굉장히 편하게 넘나들면서 거기에서 가상의 재화를 거래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거기에서 컨텐츠를 이용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편한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젠 뭐 저건 어린아이 짓들이니까 나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친숙한 세대들은 기술의 진화와 함께 서비스 진화와 함께 계속적으로 그 세상의 중심 세력으로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게 스필오버 효과예요. MZ가 그렇게 강력하게 중심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스필오버가 일어나요. 자, 이를테면 MZ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이나 누나나 뭐 오빠가 있다가 야, 요즘 뭐 메타버스 뜬다는데 넌 뭐 하냐? 이렇게 봐요. 형도 해봐. 그럼 형이 하죠. 온 가족이 보니까 아들도 하고 딸도 하고 큰아들까지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야, 뭐 요즘 뭐 그러길래 로블록스, 제페토 이런 게 난리냐? 아빠 이거 해.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 세대, 옆 세대로 퍼져나가는 거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쉽게, 그게 빠른 속도로 채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커버그는 2030년까지 지금 한 9년 남았잖아요. 페이스북의 20억 명이 그대로 메타로 넘어가는 비전이 자기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넘어가 보고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업무 플랫폼까지 이게 넘어오기 시작하면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일과 여가를 분리해서 여가 쪽에서 조금 놀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냐라고 하지만 메타버스의 경쟁력은 사실은 일 쪽으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메타버스들이 속속 지금 이쪽 시장을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을 구성하고 있는 work and leisure 이 양쪽 축을 전부 메타버스에서 보낼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어떤 플랫폼보다도 상당히 가히 폭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메타버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전망치이기 때문에 예측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으로서는 추정에 불과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세 가지 추정치를 제가 다 가져와 봤거든요. 일단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PwC는 지금 보면 2021년에서 2030년까지 한 10배 시장 정도를 봐요. 근데 PwC가 비교적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측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하는데 스태티스타 얘는 통계만 하는 회사거든요. 스태티스타는 딱 3년 만에 10배를 봐요. 그러니까 스태티스타도 그렇게 만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숫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스태티스타 자체가 3년 만에 10배 보는 거는 충분히 전 근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보죠. 에버그린 리서치도 지금 2020년에서 2028년까지 보면 약 20배 봐요. CGPR을 43.3% 봅니다. 매년 성장이. 저 정도 되면은 뭐 타이 추정을 보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예측치를 보더라도 향후 10년간 10배 시장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한 보수적으로 보는 게 한 10배 시장 정도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메타버스가 분명히 일시적인 유행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를 패러다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게임의 룰이 바뀐다 이거죠. 그게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지금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초입이고, 코로나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빨리 그 문이 열리긴 했지만 준비된 자가 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자체가 태생부터 글로벌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태생부터 그 안에 국경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 여기서 만들어진 서비스는 그 자체가 본 글로벌이에요. 그렇죠? 자, 페이스북을 한번 보실까요? 저커버그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다, successor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처음에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안을 해서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이런 것처럼 메타라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또 한 번 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Next Frontier, 다음 개척지는 메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저는 저커버그가 그날 쭉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스피치하는 거를 직접 이렇게 봤는데요. 상당히 생각보다는 준비를 철저히 했고, 그 섹터에서 지금 준비하는 모든 면면들이 야, 이거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 접목되더라도 충분히 끌고 갈 만한 그러한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당장 100조를 쓰겠다 했어요. 100조. 여러분들 댁에도 한 1, 2조씩은 쌓아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100조에도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100조를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100조를 right now 당장 쏟아붓겠다고 했어요. 뭐 몇 년에 걸쳐서도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 양성을 하기 위해서 당장 1,500억 정도를 풀어서 메타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인력을 직접 키우겠다. EU, 유럽연합에서만 메타를 서포트할 수 있는 개발자를 EU에서만 5만 명을 뽑겠다. 이 정도면 거의 기업의 사원을 걸고 죽기 살기에 공격적 전략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저커버그가 똑똑한 친구이고 제대로 미래를 보고 지금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했던 것 정도에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이룰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저커버그의 도전은 저는 상당히 리워딩 할 것이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날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보편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여전히 HMD는 좀 거추장스럽고 좀 무겁고요. 그러나 내년에 레이방이라고 그 선글라스를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레이방에서 나오는 소위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안경은 진짜 안경 타입이더라고요.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는 안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위 메타버스를 넘나드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교육과 자신의 일과 자신의 레저 앤 엔터테인먼트의 여러 가지 삶들, 심지어는 스포츠, 모든 우리의 삶이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고 통합되는 세상이라면 저커버거처럼 모든 것을 다 걸고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딱 한 2주인가요? 있다가 이게 지금 페이스북이 정말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예 사명까지 바꾸고 나가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바로 야, 우리는 이런 전략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저쪽으로 쏠려가지 마 라고 발표하죠. 뭡니까? 자신들의 가상현실 플랫폼인 메쉬하고 업무 협업 툴인 팀즈를 결합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는 페이스북 메타처럼 내가 주인이 될 테니까 다 내 세상으로 와라 이런 접근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우리 솔루션을 통해서 도와드릴게요 라는 조력자 전략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살짝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메쉬하고 팀즈 정도 되면 당장 여러분들 업무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을 통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는 메타 전략과 조력자의 포커스를 두는 MS, 과연 둘 중에 누가 승자가 될지는 2030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김재호 회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뛰어드는 많은 회사들 중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이게 대세니까 따라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우리도 깃발을 들지 않으면 너무 뒤처졌다고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라고 엄벙덤벙 뛰어드는 회사들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아바타 이후에 나왔던 소위 3D 열풍과 지금 메타 열풍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바타 이후에 벌어졌던 3D 열풍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가전사들만 살짝 배불리고는 그 텔레비전을 산 사람들, 그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했던 컨텐츠 제작사 모두가 다 처절하게 망했죠. 마치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제비 때문에 겉옷을 판 나그네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제비도 죽고 나그네도 죽었죠. 그게 3D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3D와 지금의 메타는 기본적으로 시장 환경이 다르고 기술, 기반 기술이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진화하고 있고 또 플랫폼, 또 핵심 테크놀로지, 아까 언리얼 엔진, 유니티 같이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엔비디아, 대단한 회사들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데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회사들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의 패러다임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 대한민국은 과연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메타버스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기를 그래도 잘 돌파해 왔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이렇다 할 엔진이 없는 상당히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메타버스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